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정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홍성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예, 미국의 도청 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죠. 이 미 국가안보국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한국에서도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미국 국가중앙정보국 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NSA가 2007년 한국도 핵심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이나 북핵 육자회담, 그리고 전시작전권 등 이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한국은 외교정책과 정보기관 활동, 이 미군 주둔 지역, 그리고 전략기술 등 4개 부문에서 초점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NSA는 영국과 호주, 한국, 일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공관에 특별 정보 수집부를 설치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예, 독일 뉴스 들어보죠. 독일에서는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약탈했던 예술품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죠? 네, 독일 나치가 약탈했던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 등 예술품 1,500점이 뮌헨에서 발견됐다고 독일의 시사주간지 포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포커스는 세관 당국이 이들 예술품의 가치가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재작년 초 이 세관 당국이 나치 시절 유명한 미술품 거래상인 힐데브란트 구를리티의 아들 코넬리우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은둔 생활을 해온 코넬리우스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작품을 한두 점씩 조금씩 내다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BC는 이번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되찾은 약탈 예술품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일어났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총격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LA 공항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범인의 이상행동 징후를 감지한 경찰이 범인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현지 언론들은 이 격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가족들의 신고로 LA 경찰이 범인의 집을 방문했지만 범인이 공항으로 출발한 지 45분이 지난 뒤였다고 전했습니다. 1시간 정도만 일찍 신고가 이루어지고 또 경찰이 출동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범인을 공항에 데려다준 친구는 범행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이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공항에 가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국제공항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오전 9시 20분쯤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대분기점 2, 3차로에서는 적재물 처리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10분 전쯤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9km 구간에서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에서 수암터널, 장수부터 서운, 계양에서 김포요금소까지 모두 1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도 모두 17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전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밀리고 있다고 보셔야겠고요. 도심 진입하는 길 중에서는 도봉로가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동서문로 기름에서 한성대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통일로는 홍우 사거리에서 무학재역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는 편이고요.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는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시작을 또 상승세로 시작했군요. 예, 그 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3.57포인트,
0.15포인트 올라서 그 15,63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6%, 나스닥 지수는 0.37% 상승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요, 그 물가 상승률이 낮아서 양적 완화 축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 시장 우려를 완화시킨 게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제조업 지표 중에 하나인 공장 주문이 9월에 3개월 만에 반등해서 1.7% 오른 게 오르면서 호조를 기록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원래 낙관론자인 세인트루이스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제임스 블러드가 어제는 또 증시에 불을 찔렀군요. 미국 증시가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버블을 주의하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네, 올 들어 다우지수가 19%, S&P 500 지수는 24%, 나스닥은 30%가량 올렸습니다. 그 기술주, IT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그 뉴욕 증시에 1999년에 그 거품의 그림자가 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또 내년 경제가 고속 성장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그 몇몇 IT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999년에 그 IT 주식들이 급등했다가 2000년에 폭락을 해서 증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구글을 비롯해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또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여행 사이트인 프라이스라인.com 등이 최근 1년 새 그 4-5배씩 올랐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 역시 그 140% 올랐는데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택 가격도 주목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주택값은 2006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9월에는 이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었는데 이 징후가 정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국내에서는 지금 취득세 소급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안을 발표했던 8월 28일부터 이제 적용하겠다. 이렇게 당정이 결정을 하자. 이 파장이 굉장히 크죠? 어떻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당정은 8월 말 거래분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또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즉각 그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취득세 영구 인하 및 소득 적용에도 찬성을 하면서도 지방 세수 그 보전 대책이 전제되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연간 지방세수는 약 2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7일 그 국회 소관위원회를 거치고 15일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야당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을 3년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죠? 예, 야당인 그 민주당 설득을 위해서 그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요구해온 그 전월세 임대계약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세입자가 전세 2년을 산 뒤에 연장 계약을 수여하면 추가로 1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2년에 2년을 더하는 2+2를 요구해왔는데 이를 2+1으로 줄여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예, 어떻든 이 전월세 계약을 3년으로 늘리면 또 하나 이 시장 경제, 이 자유 경제를 제약하는 셈이 되는데, 예, 네, 전세값이 아무래도 더 오르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이 골프 회원권 시장의 거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면서요? 네, 골프 회원권 시장이 최근에 있었던 그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패닉 사태에 빠졌습니다. 수원지법은 골프 클럽 Q 안성의 그 모기업인 태양시티건설이 신청한 회생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 즉 그 회원권 분양대금의 17%만 돌려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골프장 그 2010년에 지어져서 회원권 분양 실패로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작년 3월에 기업 회상 절차에 들어가서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수원지법은 M&A가 되면 그 우선순위를 가진 금융사들이 먼저 빚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만 회원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 회원권 거래가 거의 전면 중단되고요. 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억 9천만 원 선이던 그 아시아나 CC의 회원권은 4천만 원가량 떨어져서 4천만 원, 그러니까 13.8%가량 떨어져서 2억 5천만 원 선에 거래됐다고 하고요. 그 솔모르 CC는 5,3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기흥 CC는 1억 3,4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으로 1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뭐 골프 회원권이 3억이다, 2억이다 이러니까 제 실감이 들지가 않군요.
올해 예전에는 이게 한 10억 원씩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0억 원 주고 꼭 골프를 쳐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거래된 가장 비싼 아파트 44억이라면서요? 예, 성수동 서울수 옆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갤러리아 포레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공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면적 241제곱미터형이 올해 44억 원에 거래돼서 올해 매매된 아파트 중에 가장 높은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액 상위 아파트 10건 중에 이 아파트가 5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도 전용 271제곱미터형이 54억 원에 팔려서 최고가 아파트에 올랐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고급 아파트 대명소로 자리 잡았던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는 2위로 밀렸고요. 또 청담동 마크힐스, 삼성 아이파크 등이 30억 원대에서 40억 원대에 많이 거래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한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 예고해드렸던 3부 숙명여대 교내식당의 선착순 바나나 논란, 거기에 따른 인터뷰 출연자 측의 사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어제 숙명여대 총학생회 측과 신세계 푸드 측의 의견을 함께 듣고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제가 간략히 정리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교내식당을 운영하는 신세계 푸드가 지난 8월 말, 그러니까 2학기 개강에 맞춰서 2,300원에서 3,100원 하던 음식 가격을 200원 정도 올렸습니다. 한 7, 8% 올린 건데요. 이 학생들이 반기를 들었죠. 총학생회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안 된다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반값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차까지 운영하는 등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신세계 푸드 측에서 바나나 500개를 선착순으로 주는 보상안을 제시를 했다가 학생들로부터 더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숫자가 또 올랐죠. 1,100개까지 주겠다. 예,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대학가의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 우리 사회 시장 경제의 축소판인 것 같아서 인터뷰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세계 측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현재 논란의 당사자인 이 신세계 푸드 측에서 하는 말로는 어제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식당 가격 인상은 학교, 학생, 신세계 푸드가 9월에 합의를 했던 내용이고,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상된 채로 판매됐던 일주일 분의 식단 가격 인상에 대해서 그 배상의 의미로 총학생회가 먼저 후식류 등을 통한 보상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나나나 요구르트 등의 물품이 거론됐을 뿐 선착순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총학생회와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어떻게 무산됐는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무산 경위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YTN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이 시간 주요 뉴스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 씨와 34살 공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올린 글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 후보가 결혼과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고 이 글을 퍼나른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 예정인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자들이 아닌 청년층 신규 채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잠정 채용 계획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곳은 136곳으로 모두 1,027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를 10명 이상 채용하면서 보수와 근로시간 등을 상세하게 밝힌 24개 공공기관 중 23개가 시간제 근로자를 신입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과 고령층 등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간제 일자리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 지상군의 주한미군 기지 순환 배치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미군 공보국과의 인터뷰에서 평택 미군 기지에 항공 정찰 부대를 순환 배치한 것은 불안한 한반도 상황에서 오랜 한미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육군 자원에 대한 순환 배치를 시작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 주둔 미군을 축소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며 이는 실제로 미국의 영내 입지와 동맹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면서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면서 제철을 맞은 명태의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롯데마트가 지난달 수산물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명태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수산물의 매출은 18.8% 줄어든 가운데 국내산 대구의 판매는 10.8% 늘었습니다. 마트 측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생태의 90% 정도가 일본산이라는 점 때문에 원전 사태 이후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뉴스센터 이윤지였습니다. 예, 이 주요 뉴스를 라디오 뉴스센터 이윤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매주 화요일 마련해드리는 문화로 열린 세상 문화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하재근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샤프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구글 앱 예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선택된 한 분에게는 제가 쓴 자유의 직들, 진실의 직들 중에 한 군을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다시 부는 복고바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도 복고를 공부를 좀 했는데
전방위적으로 복고 일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상에서부터 음악, 뮤지컬, 그리고 영화, 드라마. 그렇죠. 그런데 최근 과거 영화들이 재개봉,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예, 영화들이 지금 옛날에 왜 라붐이라고 소피 마르소 나왔던 영화. 그 영화가 10월 24일에 개봉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건 초연이 안 됐던 영화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재개봉이 아니라 사실은 첫 개봉. 첫 개봉으로 봐야 되겠죠. 옛날에 이제 특별 상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정식 개봉은 아니었고. 1980년대 영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피 마르소 주연한 그렇죠, 영화. 그렇죠. 그리고 한석규 씨가 나왔던 심은하 한석규의 그 8월의 크리스마스. 그 영화는 저도 봤습니다. 11월 6일 날 이게 이제 개봉을 하게 되고 이거 이외에도 올 가을에 뭐 왕가희 감독의 동사서독,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2, 또 이소룡의 맹룡과강, 정무문 그외 여러 영화들이 개봉을 했거나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이 올드 이 시네마, 이 라붐만 하더라도 1980년대 아주 대표적인 청춘 로맨스물인데. 그렇죠. 이런 올드 시네마들이 개봉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옛날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분위기, 이른바 이제 복고 열풍이죠, 그게. 옛날 것들을 좀 돌아보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극장가에서 주로 이제 극장가 주요 관객층이 2030 세대였는데 요즘에는 40대 이상 관객층도 굉장히 크게 관람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옛날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IPTV라든가 뭐 이런 VOD 뭐 이런 그 케이블 TV 부가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일단 극장에 올려서 화제를 일으킨 다음에 부가 시장에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과거 영화들이 속속 재개봉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과거에 이 소위 명화라고 불렸던 이 뭐 대부 혹은 뭐 원스 포는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이런 영화들이 그 케이블로 재개봉이 되고 그래서 또 DVD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옛날의 필름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화질도 더 좋게 만들고 음질도 더 좋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재개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과거에는 40대 이상 이 거의 극장에 보이지 않았는데 요새 극장에 40대 이상이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그렇죠. 요즘에 그 예매 사이트의 예매율을 보면 2030 세대보다 40대 이상의 예매율이 더 높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40대 이상이 극장에 가서 그게 뭐 7번 방의 선물이라든가 뭐 광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1000만 관객 이상을 돌파하는데 그 40대 이상이 상당히 크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0만 명을 동원하자면 40대 50대 관객이 없이는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청년들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영화를 본다. 뭐 책은 한 권도 사지 않으면서 영화는 그렇게 많이 본다는데 이제 정말 비디오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악계에도 과거 스타들이 다시 돌아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올 상반기에 조용필 씨. 조용필 씨가 새 앨범을 냈고. 바운스. 그렇죠. 그리고 들국화도 곧 새 앨범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신승훈 씨도 지금 얼마 전에 신곡 나왔고 이문세 씨도 지금 전국 투어 매진 행렬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음악계에서도 80년대 스타들의 재조명 남희 씨도 진짜 좀 있으면 돌아오고 남희 씨도 돌아옵니까? 김추자 씨도 올 가을에 돌아올 예정이고 김추자 씨는 완전히 은퇴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정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7080 스타들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김추자 씨가 다시 돌아온다면 뭐 님은 먼 곳에 늦기 전에 이런 노래를 또 다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근데 이 들국화가 앨범을 새로 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모인 겁니까? 이제 다시 모였는데 얼마 전에 들국화의 드럼을 치는 주창권 씨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렇죠. 그랬는데 다행인 것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새 앨범에 들어갈 자신의 파트를 다 녹음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새 앨범은 이상 없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목소리를 녹음을 한. 그 김현식 씨도 또 그렇더라고요. 김현식 씨 같은 경우에도 진짜 새 앨범 그 옛날에 녹음했던 거. 마지막 병상에서 일주일 전에 녹음을 그렇죠. 한 게 앨범으로 나오더군요. 예,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스튜디오 다니고 이러면서 녹음을 했던 것이 최근에 다시 이제 앨범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과거에 대한 조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드라마 쪽에서도 그 뭐 응답하라 1994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 과거의 어떤 추억을 예. 그 드라마상에 구현을 하는 것으로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예. 그게 그 대단히 또 인기를 끌고 응답하라 시리즈가 케이블 드라마의 신기원이죠. 예. 원래 이제 케이블 드라마가 공중파처럼 높은 시청률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제 과거에 작년에 응답하라 1997이 있었고 지금 방영되는 건 응답하라 1994인데 근데 이제 응답하라 1997이 굉장히 높은 시청률에 나오면서 그리고 실제 나온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시청률이 한 1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나왔던 시청률보다 사회적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컸고요. 예. 근데 그때 그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현재 방영되고 있는 응답하라 1994가 과거 응답하라 1997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또다시 어떤 그 케이블 TV 그 시청률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그또 실명이 또 등장을 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해서 연일 화제를 끌고 있는데 예, 이런 복고림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타난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슈퍼스타 K라고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불렀던 주요 곡들이 다 옛날 명곡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곡이라기보다 유명곡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그 과거의 콘텐츠들이 재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계속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그 공중파 토크쇼에서 세시봉 그 조영남 씨, 송창식 씨, 윤영숙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해서 이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7080 복고가 한 3, 4년 전쯤부터 굉장히 크게 우리 사회에 나타났었죠. 그래 3, 4년 전부터 이제 일어난 현상이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90년대 복고 그게 이제 응답하라 1997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현재 응답하라 1994가 나오면서 더 크게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버스커도 옛날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버스커도 음악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2000년대 이후에 이 디지털 컴퓨터 음악 중심에 굉장히 막 그 뭐랄까요 기계적인 비트, 빠른 비트, 댄스 음악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버스커는 옛날식 그 밴드 음악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70년대 80년대 많이 들었던 캠퍼스 밴드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를 하고 있어서 그게 또 많은 그 40대 이상 이 팬들의 어떤 또 추억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버스커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의상의 경우,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고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또 경우가 있답니다. 뭐 팬틀론 같은 것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데 밑에 아랫도리가 폭이 넓은 바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니스커트 같은 것은 순환이 빠르게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 의상은 그렇습니다만은 예컨대 드라마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복고풍이 부는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복고 열풍이 부는 이유. 그러니까 과거에도 언제나 복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복고가 이례적인 것은 과거와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복고 열풍이 있었지만 뭔가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일각의 추억을 자극하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한 몇 년 전서부터 부는 복고 열풍은 뭔가 모든 세대가 일제히 다 전면적으로
과거의 것들에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질적으로 달라진 복고다. 양적으로 달라졌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드라마, 뮤지컬, 음악, 영화 뭐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산업계에서도 나타나고 뭐 홈쇼핑에서도 뭐 복고 상품전, 특별전 이런 거 기획하고 서점에서도 그런 상품전을 기획하고 요즘에는 신발도 80년대, 90년대 디자인의 신발들이 다시 나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복고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2000년대 이후의 현 세태에 뭔가 질렸다, 염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2000년대 이후에 너무 디지털 문명이 정신없이 몰아닥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그 휴대폰이 막 정신없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정말 휩쓸려가는 듯이 거기에 살았던 거죠. 맞춰서 살았던 거죠. 그 휴대폰 발전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은 막 굉장히 사회에 뒤처진 사람 같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쉼표를 찍고 싶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000년대 이후에 너무 아이돌 음악 위주로만 또 이 대중음악계가 흘러가다 보니까 아이돌 댄스 음악이 아닌 것은 거의 뭐 이 공중파 주류에서 이제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우리나라의 주류 이 대중 이 문화계를 즐기기가 힘들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의 에너지가 쌓여 있다가 이게 지금 2010년을 전후해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큰 에너지로 복고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뭐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또 오늘날 힙합이 또 올드 패션으로 돼서 또 복고 바람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돌 음악이 과연 20, 30년 후에도 계속 불릴 것인가? 예, 특히 멜로디가 거의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예, 어떻든 이 정리 메마른 디지털 시대에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과거 이 경제는 정말 어려웠지만은 이 8, 90년대는 따뜻한 인간애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날로그가 다시 그리운 것이 이런 복고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냐 이런 생각. 예. 참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YTN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복고 일풍 중에서도 90년대 복고 일풍이 특히 거세다 그러대요. 그렇죠. 이게 작년부터 90년대 응답하라 1997 즈음부터 굉장히 90년대 복고가 강해져서 이제는 90년대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속속 그 공중파 토크쇼에 지금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90년대에 등장했던 아이돌들이 거의 지금 주요 멤버들이 이 드라마에 또 이 배역으로 하나씩 다 뭐 주연이라든가 조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역으로 등장하고 있고 작년부터 강남이나 홍대 앞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클럽 중에 하나가 90년대 복고 클럽. 네, 거기 굉장히 지금 손님들이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뭐 90년대 분위기를 내는 뭐 당구장이라든가 뭐 DJ 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90년대가 우리나라 대중문화계의 어떤 돌풍의 핵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홍대 앞에 살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 홍대 앞 클럽 부분에도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풍경인데 이런 90년대 복고 일풍이 80년대 복고, 70년, 80년대 복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조금 다른 것이 7080 시대 복고는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고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래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는데 뭔가 동시대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과거의 것이 옛날 것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런데 90년대 콘텐츠들은 별로 옛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도 현재 세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990년대에 요즘과 같은 아이돌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요즘과 같은 팬덤 문화, 팬클럽 문화가 90년대에 등장했고 또
디지털 통신 문화도 90년대에 등장했고 휴대폰도 그때 등장했고 트렌디 드라마도 그때 등장했고 또 한국 영화가 굉장히 현대화된 것도 90년대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현재 문화의 직접적인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동시대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90년대 복고의 특징이고 그래서 90년대 복고 클럽에 20대들도 요즘에 거기서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예, 이 하지근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저도 모르는 걸 많은 걸 알게 돼요. 맞습니다. 이 현대의 이 디지털 참 많은 것 같으면서도 아주 정밀한 이 디지털 문화의 기운은 사실 90년대 만들었다. 그렇죠. 90년대 그 파란 네. 화면을 보면서 PC 통신을 했던 그 사람들이 90년대 말에는 인터넷을 하고 그리고 2000년으로 넘어갈 즈음에 휴대폰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예, 어떻든 제가 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참 복고 일풍이 대단한 것이 심지어 신발 업계에도 복고풍이 그 인기를 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레트로라고 하는 건데 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 아이템들 이것이 신상품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8090 시대 디자인이 지금 신발에도 나오고 90년대 가장 인기를 끌었던 학생 가방 브랜드도 다시 재출시되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요번에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 가요제를 했는데 거기서 현재 가장 음원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곡도 복고 힙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고 감성을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고 일풍이 우리 문학에 지금 결국은 가장 좋은 수익원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2000년대 대중문화가 너무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맨 아이돌의 기계음에 정신이 없고 왠지 차갑고 또 완전히 10대 20대 위주의 그런 거 일변도로만 갔기 때문에 이 복고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걸 향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욕구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21세기 대중문화가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차가운 그 디지털 신문명에 대한 사람들의 염증, 뭔가 인간미에 대한 향수 이런 것도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복고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과거에는 복고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오는 뭐 일종의 뭐 그런 트렌드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복고가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하나의 상수로서 언제나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오랫동안 자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음반이 팔리고 뮤지컬에 관객이 들고 또 영화를 많이 보고 하려면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이 문화 소비자층 이 어디에 기운이냐 하는 건데 지금 문화 소비자층이 20대에서부터 40대, 50대, 60대로 폭이 급격히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대중가요계가 완전히 아이돌 중심으로 재편될 당시에 그때 음반 산업의 구매자층이 10대 위주로만.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10대, 20대가 음반을 샀죠?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10대들만 음반을 사니까 음반 그 기획자들도 10대들 대상으로만 가수들을 기획하고 그랬던 시절이 한 10년쯤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40대 이상이 적극적으로 지금 문화시장에 개입하면서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문화 상품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무슨 디너쇼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계속 바뀔 것 같은데 또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추억을 자극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트콤이라는 형식을 이제 가진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1994죠. 어떻습니까? 이런 복고 일풍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우려되는 점은 과거에 이미 성공했던 콘텐츠를 계속해서 우려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래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 성공했던 것들을 쭉 검색해서 그래 요거 있었지 이러면서 자꾸 그거를 재포장해서 세상에 이렇게 내놓는 형식 그런 식으로 편하게 뭔가 좀 안주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에 도전해서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놀라운 성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또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의 너무 새로운 거 위주로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지금 또 과거 복고 열풍이 너무 심하게 부는 거.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오디션도 그렇고 나는 가수다도 그렇고 그때 이후로 음원 시장에 과거의 명곡들을 요즘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렇죠. 바로 음원 차트 상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곡들이 만들어질 어떤 그 여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좀 새로운 역동성과 과거의 어떤 조명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뭔가 하나가 유행이 된다 싶으면 다 그쪽으로만 몰고 다 이렇게 몰려가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곡을 그 리메이크하고 이 또 좋은 이 영화를 리메이크하고 하는 것은 외국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거야 뭐. 근데 이제 리메이크가 이 뭐랄까 그러니까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신곡이 100이면 리메이크는 한 5. 요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인기 있는 노래들을 보면 요즘에 리메이크가 거의 한 10에서 20까지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뮤지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창작 뮤지컬보다는 뭐 김광석 씨 노래라든가 뭐 이런 옛날 히트했던 노래들을 다시 포장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복고 뮤지컬들 그런 것들만 인기를 얻고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이제 김광석 씨라든지 김현식 씨라든지 이런 그 가수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재조명을 받는 건 좋지만 너무 또 이렇게 그쪽으로만 시선이 가면서 요즘에 그 신곡들이 나오는 그 공중파 이 주말 쇼 프로그램 시청률이 거의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고는 인기를 끄는데 새로운 것들은 거의 지금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러면은 새로운 것들을 막 몇억 내지는 몇십억씩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획자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 클로징 멘트를 제가 전해드리죠. 1397님, 요즘의 아이돌들 귀엽지만 노래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1223님, 현실적으로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비겁하게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죠. 정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높은 분이 된다면 국민들이 존경하고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6316님, 취득세 낮춰서 집 매매 거래가 살아야 지방세도 더 걷어들이겠죠. 중앙정부에 너무 돈 달라고 생떼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거래가 살아나면 지방세도 더 많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이 클로징 멘트입니다. 9969님, 박근혜 대통령님, KT 회장에게도 원칙을 가져주세요. 예.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금고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금고는 주로 현금 등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 5년간 5만원권은 74조 6,500억 원을 발행해서 그 절반인 39조 7,400억 원만 한국은행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4조 9,200억 원, 약 7억 장의 5만원권이 시중에 있는 겁니다. 회수율로 보면 1,000원권은 97%, 5,000원권은 91%인데 5만원권은 48%밖에 안 됩니다. 그 돈 다 어디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일부가 지하경제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금리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금 제대로 매기겠다고 하니 숨긴 돈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건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니라 지상경제의 지하화일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